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물리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이론을 배울 적에는 그렇게 알 것도 같은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보면은 막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이론을 문제 풀이에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함과 동시에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물리에 대한 이해를 점점 심화시키겠습니다. 먼저 용수철 조화 진동에서 좌표 방향의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용수철이 있습니다. 질량 m이 매달려 있고 용수철 상수는 k지요. 평형점을 x는 이퀄 제로로 이렇게 놨습니다. 이러한 개에서 플러스 방향을 오른쪽으로 잡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오른쪽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잡든지 왼쪽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잡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오른쪽을 플러스 x로 잡은 경우에는 후크 법칙이 당연히 f 벡터는 마이너스 kx의 x캡 그렇게 되어지고, 역시 왼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도 후크 법칙은 마이너스 kx의 x캡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중력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은다면은 중력은 F는 mg의 y캡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위쪽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아 놓으면은 중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mg의 y캡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조화진 동자 같은 경우는 우측을 플러스로 잡든지 또 좌측을 플러스로 잡든지 간에 항상 그 공식 자체가 f 벡터는 마이너스 kx의 x캡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바로 속도의 1제곱에 비례하는 공기 저항력이었죠. 그 경우에도 위쪽을 플러스로 잡을 적에도 공기 저항력은 마이너스 bv 벡터이고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을 적에도 공기 저항력은 마이너스 bv 벡터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중력 같은 경우는 좌표계를 어떻게 플러스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진다고 했지만은 여기 조화진 동자에 의한 후크 법칙이나 속도의 1제곱에 비례하는 공기 저항력 같은 경우는 좌표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항상 그 형태가 똑같다 그 말이야.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여기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조화진 동자에서 우측을 플러스 x로 잡으나 좌측을 플러스 x로 잡으나 그것이 다 똑같이 이러한 공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면은 현재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잡았을 경우에 이쪽이 평형점이죠. 만약에 물체가 평형점 오른쪽에 있다, 이럴 경우에 우측을 플러스로 잡은 경우에 이 질량 m의 물체는 어디로 외력을 받겠습니까? 좌측으로 외력을 받겠죠. 왜? 당겨진 스프링은 다시 압축되려고 하잖아요. 고로 물체가 이쪽에 있을 적에는 좌측으로 힘을 받는데 실제 그렇게 된가 봐보자. 자, F 벡터는 마이너스 KX의 X캡인데 이때 X캡은 오른쪽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하고 K는 0보다 크고 X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크죠. 고로 이 전체 무호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F 벡터는 마이너스 X 방향이죠. 즉 좌측으로 힘을 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질량 m의 물체가 이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질량 m이 이쪽에가 위치해 있으면은 얘가 이미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질량 m의 물체를 오른쪽으로 밀겠지요.
그렇게 되어진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측을 플러스로 잡은 경우야. 고로 이쪽이가 질량이면 물체가 있을 적에는 마이너스 K 해놓고 X, 이때 X는 뭐예요? 이쪽에가 있기 때문에 음수죠.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하기 이쪽 마이너스 하면은 플러스가 되어지죠. 고로 외력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물체가 힘을 받는다. 맞지요? 유사하게 좌측을 플러스로 잡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좌측을 플러스로 잡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잡은 경우야. 이쪽은 평형점이기 때문에 물체가 이쪽에 있다고 해볼까? 이 경우에 물체가 오른쪽에 있다면은 X가 0보다 더 적은 경우죠. 즉 말해서 좌측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잡았을 경우에 물체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X가 0보다 적은 경우죠. 이 경우에 F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F 방향은 K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곱하기 요 X가 이쪽에 있으면은 X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어지죠. 고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무슨 방향이야? 플러스 방향이죠. 플러스 방향은 좌측을 향하고 있죠. 고로 물체가 이쪽에 있을 적에는 좌측으로 힘을 받는다. 역시 현실을 잘 기술하고 있지요. 이번에는 물체가 이쪽에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 이쪽에 있으면은 이때는 X가 0보다 큰 경우죠. 좌측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고로 이 경우에는 F 방향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십시오. 마이너스 K 해놓고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K는 당연히 0보다 커.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F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되어지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방향은 물체가 이쪽에 있으면은 좌측이 플러스 X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지요. 고로 이쪽에 있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옳게 기술하고 있지요. 즉 말해서 도화진동자 같은 경우는 우측을 플러스로 잡든지 간에 또는 좌측을 플러스로 잡든지 간에 그 공식은 항상 마이너스 KX의 X캡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좌표로 나타냈을 때. 제가 왜 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점을 깨우쳐 주려고 해요. 첫 번째, 좌표계의 방향을 달리 잡아도 외력의 표시가 일정하게 되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러한 기초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를 풀 적에, 특히 라그랑지안과 해밀토니안 문제를 풀 적에 혼동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좌표계를 잡을 적에 좌진동자가 늘어나는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잡았는데 줄어드는 방향을 플러스 X로 잡아도 여전히 후크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 그 얘기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용수철 저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용수철 저울 용도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 A가 B에게 가한 외력 F의 BA 벡터를 측정 가능하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용수철로 어떤 물체의 무게를 달아보겠다. 그러면은 용수철이 있으면은 걷다가 물체를 연결시켜 놓고 이 눈금이 얼마를 가리킨가 라는 것을 보면은 A가 B에게 가한 외력 F의 BA를 측정 가능하죠. 즉 말해서 이 경우는 사람 손이 용수철을 통하여 3kg인 물체의 외력을 가해주고 있죠. 만약에 사람 손이 용수철을 통하여 3kg인 물체의 외력을 가해주지 않는다면 3kg인 물체는 그대로 떨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손이 용수철을 통하여 얘에게 외력을 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해주는 외력은 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보면 알 수 있고, 고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이 물체에게 가한 외력 F의 BA를 측정 가능하다. 그 말이야. 이 말 뜻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표기법에 대하여 주의할 것. 자, F의 BA란 것은 영어식 표기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냐? A가 B에게 가한 외력이다. 그 말이야. 달리 말하면 B가 받는 외력은 외력인데 A에 의하여 B에 가해진 외력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 A가 B에게 가한 외력을 측정을 한다. 그 말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하면은 똑같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물체가 용수철에 가한 외력을 측정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자, 이곳 용수철이 있죠. 용수철 저울이 있어. 이때 3kg의 물체가 이렇게 있지요. 이때 3kg의 물체가 용수철의 외력을 가하기 때문에 용수철이 밑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즉 3kg인 이 물체가 용수철에 가한 외력을 측정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때 3kg이 이 용수철에 가한 외력은 이 용수철의 눈금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고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용수철이 얘에게 가한 외력, 두 번째 문장은 얘가 용수철에 가한 외력,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그 외력의 크기 자체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서술이나 두 번째 서술이나 다 똑같은 서술이다. 무엇에 의하여 보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하여 보면은, 이때 용수철의 질량을 무시한다라고 했을 적에 용수철이 3kg의 물체에 외력을 가한다 이 말이나, 사람 손이 질량이 없는 용수철을 통하여 3kg의 물체에 외력을 작용한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쫙 보아하니 용수철 저울이 있고 사람 손이 용수철 저울을 잡고 있네. 그 밑에 3kg인 물체가 달려져 있고 3kg의 물체가 지금 정지해 있다고 나와 있어. 자, 문제 보자. 3kg의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 정지하고 있다. 이때 중요해. 정지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으면 속도가 제로, 가속도가 제로 그 말이죠. 용수철의 스프링 상수 K가 2N/m일 때 중력장에서 용수철 눈금이 가리키는 숫자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단 저울 질량은 무시한다. 달리 말하면은 사람은 용수철을 통하여 3kg인 물체에 외력을 가해주고 있지요. 이때 이 용수철의 질량을 무시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한 외력은 그대로 3kg에 전달이 되어지겠죠. 이때 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얼마를 가리키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철저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A가 B에게 가한 외력을 구하려면 B 물체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세운다. 다시 한번, A가 B에게 가해주는 외력을 구하려면 B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했어. 달리 말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F의 B의 A, 이것은 뭐예요? A가 B에게 가한 외력이죠. A가 B에 가한 외력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구한다? B 물체에 해당되는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세우다 보면은 A가 B에게 가한 외력의 크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수철 눈금이 가리키는 숫자를 보자. 용수철 눈금은 뭐야? 용수철이 3kg에 작용한 외력이 얼마인가? 그것을 봐도 되죠. 고로 용수철이 3kg인 물체에 작용한 외력을 보려면 3kg인 물체가 받는 힘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다. 고로 3kg인 물체가 받고 있는 운동방정식은 M3 T분의 dV3는 F의 3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3라는 것은 뭐예요? 3kg의 물체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 여기서 F의 3, 이것은 3kg의 물체가 받는 전체 외력이에요. 3kg의 물체가 받고 있는 외력은 G, 중력에 의하여 3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 플러스 또 스프링이 얘에게 작용한 외력 두 가지가 있죠. 고로 F 해놓고 3kg에 작용한 외력인데 무엇에 의해서? 스프링에 의해서. S 스프링이. 이렇기 때문에 M3 T분의 dV3 벡터는 F의 3G 벡터 플러스 F의 3S 벡터 이렇게 되어지겠다. 이것 같은 경우는 수직축 상에서만 운동이 일어나겠지요. 즉 모든 힘의 방향과
움직임의 방향이 수직축상에서만 일어나겠다라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떻게 해주면 운동방정식이 더 편하게 되어지냐 봅시다. V3 벡터는 V3의 Y캡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역학 1단계부터 21단계까지 공부를 해왔으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제가 너무나 많이 설명을 했지요. 그 다음 여기에서 F3 벡터는 F3의 Y캡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왜? 이것에 대한 3kg의 물체는 이 수직축 상에서만 운동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미리서 이렇게 해주면은 운동방정식을 더 편하게 취급해 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면에 있어서 수직축의 위쪽을 플러스 Y캡으로 잡을 수도 있고 수직축의 아래쪽을 플러스 Y캡으로 잡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모두 해보겠습니다. 즉 말해서 아래를 플러스 Y캡으로 잡는 경우에 이 운동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플러스 Y로 잡기 때문에 이쪽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은 경우가 되어지죠. 이러한 경우에는 자, 이 운동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M3는 3kg이기 때문에 3 적고 곱하기 DT분의 dV3죠. DT분의 dV3 이것은 뭐예요? M3의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A3가 되어지겠죠. 즉 3kg의 물체의 가속도. 그런데 3kg의 물체의 가속도는 뭐야? 여기서 정지해 있다라고 문제에서 이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가속도는 제로가 되어지겠다. 그리고 V3 벡터는 V3의 Y캡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이쪽이 Y캡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코르 그 다음에 F3 벡터는 F3G 벡터 플러스 F3의 S 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F3G 벡터라는 것은 3kg의 물체가 중력에 의하여 받는 외력이기 때문에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중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mg의 플러스 y캡 그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m이라는 것은 3kg이고 g는 9.8m/s 제곱이고 힘의 방향은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플러스 y캡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 자 3kg의 물체가 스프링에 의하여 받는 외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항상 이렇게 되어진다겠죠. 이것은 스프링이 x축상으로 놓여져 있을 적에 마이너스 kx의 x캡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스프링이 이렇게 y축상에 놓여져 있다. 즉 y축하고 평행하게 놓여져 있다. 그렇다면은 이 공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ky의 y캡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지요. 고로 3kg의 물체가 스프링에 의하여 받는 외력은 마이너스 ky의 y캡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y캡, y캡, y캡 이것은 약분이 되어지죠. 약분이 되어지고 좌변이 제로이기 때문에 우변을 이 식 전체를 y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은 y는 k분의 3g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g는 9.8m/s 제곱인데 문제를 풀 적에는 항상 출제자들이 10m/s 제곱으로 푸시오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준다고 했지요. 이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고로 여기서 g 대신에 10을 넣게 되어지면은 3 곱하기 10 나누기 K가 뭐예요? 2이기 때문에 15 그리고 단위는 메타가 되어지겠죠. 이 Y는 15m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을 플러스 Y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눈금은 원래 제로 위치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15만큼 더 내려오겠지요. 왜? 여기서 플러스 15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3kg을 달아 놓으면은 이쪽에 용수철 저울이 가리킨 눈금은 용수철 저울 원점으로부터 아래쪽으로 15m만큼 내려올 것이다. 이번에는 위를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위를 플러스 y로 잡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지겠죠. 위쪽이 플러스 y 방향. 그러면은 M3는 3 적어주고 이 뒤에 거 가속도 dt분의 dv3는 정지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0 적어주고 역시 y캡 적어주고 이코르 그 다음에 이거죠.
이것은 중력이죠. 위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중력은 마이너스 mg의 y캡 그렇게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질량 3, 중력과 속도 c, 그런데 방향은 아래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y캡 고로 마이너스 3g의 y캡 그렇게 되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프링으로부터 받는 외력은 마이너스 ky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스프링에 의하여 받는 외력은 좌표축을 위로 플러스로 잡든 아래로 플러스로 잡든지 간에 항상 마이너스 ky의 y캡, 만약에 스프링이 x축으로 놓여져 있다면 마이너스 kx의 x캡 그렇게 되어진다고 아까 했지요. 고로 여기에서도 y캡을 다 약분해주고 난 다음에 좌변이 3 곱하기 0은 제로이기 때문에 이 식을 y에 의하여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마이너스 k분의 3g 이렇게 되어지는데 g 대신에 10을 대입하고 나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15m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위를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스프링의 눈금 위치가 어디가 되어진다? 마이너스 15m이기 때문에 0점에서부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더 내려와서 위치하게 되어지겠죠. 고로 아래를 플러스 y캡으로 잡으나 위를 플러스 y캡으로 잡으나 여기서 문제의 최종 결과 부호 자체는 서로 다르게 나왔다 할지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어때? 둘 다 똑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질량이 제로인 물체 있죠. 여러분들은 질량이 제로인 물체를 지금까지 구경을 했다면 했고 못했다면 못했어요. 질량이 제로인 물체에는 순 힘이 0인 외력만 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순힘 또는 알짜힘 또는 뭐야 전체 합력 그 말이죠. 그러한 전체 합력이 제로가 되어지는 외력만 가할 수 있다겠어. 어디에? 질량이 제로인 물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질량이 제로인 물체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너무 작아서 그 질량을 제로로 무시할 수 있는 물체가 있을 수 있어. 가장 좋은 예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공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 손 안에 공기 질량 있죠. 이것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때 저 손안의 공기 질량은 0으로 근사 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0이다 이 말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물체이다 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고 또는 질량이 제로라고 가정한 물체이다 라고 얘기해도 다 똑같은 얘기들이요. 그러면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또는 질량이 제로라고 가정할 수 있는 또는 질량이 제로인 물체에는 합력이 제로인 외력만 가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도록 합시다. 가장 좋은 예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는 솜사탕을 한번 봅시다. 자, 솜사탕 이렇게 봤어. 이렇게 있죠. 솜사탕이. 여기서 보십시오. 질량이 제로가 되어진다면은 가속도가 얼마가 되어졌든지 간에 외력 F가 뭐예요?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즉 질량이 제로인 물체에는 외력이 제로인 것만 존재할 수 있다 그 말인데 여기서 제일로 중요한 것 여기서 이 외력은 전체적인 합력이야. 즉 말해서 알짜 외력 또는 순힘이다 그 말이에요. 고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쪽에가 솜사탕이 있다. 그런데 이 솜사탕에 내가 거대한 힘을 주고 싶어. 그런데 솜사탕이 너무 가볍잖아요. 너무 가벼운 솜사탕에 거대한 힘을 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마치 기중기가 이 솜사탕에 큰 힘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솜사탕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기중기가 솜사탕에 아무리 큰 힘을 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쪽에가 무슨 100톤이 되어지는 커다란 바위나 있어야 기중기가 그 바위에 외력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질량이 거의 무시가 되어져 버리면은 알짜 외력이 제로가 되지 않는다면은 힘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알짜 외력이 제로인 경우가 어떤 경우길래 외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냐? 이렇게는 가능하죠. 이게 솜사탕이다 할지라도 솜사탕을 여기다 놔두고 여기서 10N을 가하고 여기서 10N을 가한다. 그러면 솜사탕 가운데가 박살 나겠지요. 박살 나겠지만은
이러한 경우에는 10뉴턴 서로 합쳐버리면 뭐가 돼? 0이 되어지죠. 이러한 경우에는 솜사탕에 10뉴턴이라는 외력을 양쪽에서 가해줄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다만 그것의 전체적인 알짜 힘은 반드시 무엇이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쪽 힘이 없고 이쪽에서만 10뉴턴 줄 수 있나? 못 주죠. 왜? 솜사탕이 질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외력 하나만 줘가지고서는 솜사탕에 외력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뜻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질량이 제로인 물체는 알짜 힘이 제로가 되어지는 외력 한만을 가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를 쭉 따라서 요리 왔습니다. 큐! 용수철의 질량을 무시할 때 손이 용수철에 가한 외력 F의 SH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손이 용수철에 가한 외력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해서 용수철의 질량을 무시했기 때문에 용수철에는 절대로 딱 하나의 힘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합력이 제로인 힘은 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질량이 제로인 용수철에 합력이 제로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될까? 손이 용수철을 위로 이렇게 당기고 있죠. 그러한 반면에 용수철에는 3kg의 물체가 달려가지고 아래쪽으로 당기고 있죠. 고로 이 3kg에 해당하는 중력만큼 손이 용수철을 위로 당겨줘야 용수철의 질량이 제로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용수철에 외력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죠. 고로 암산으로 손은 3kg의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외력을 용수철의 위쪽으로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수학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봄으로써 F는 이퀄 ma 적용법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살펴보자. 먼저 여기서 F의 SH 이것은 뭐예요? H는 손, 핸드이고 S는 스프링, S 약자야. 고로 F의 SH라는 것은 핸드가 스프링에 가한 외력을 구해보시오 그 말이 되어지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F의 B의 A에서 A가 B에 가한 외력을 구해보고 싶다. 그러려면 어찌 한다고 했습니까? 비물체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핸드가 스프링에 가한 외력을 구하고 싶다. 그 말은 스프링에 작용한 외력을 운동방정식 F는 ma로 구해봐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용수철에 작용한 외력에 대한 equation of motion, 운동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배움 과정이기 때문에 좌표축을 잡긴 잡되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한번 풀어보고 두 번째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았을 경우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손이 용수철에 가한 외력 F의 SH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자. 손이 스프링에 가한 외력 F의 SH 벡터를 구하려면은 앞에 있는 S, 즉 스프링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지요. 스프링의 운동 방정식은 스프링의 질량 ms 곱하기 스프링의 가속도 dt분의 tvs 벡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은 전체 외력 F와 같아야 돼. 어디에 작용하는 전체 외력? 스프링에 작용하는 전체 외력 F와 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 전체 외력은 무엇이냐? 자, 질량 3kg의 물체가 스프링에 작용하는 외력, 즉 이 질량 3kg의 물체가 스프링에 작용하는 외력, 그리고 또 하나의 외력이 손이 스프링에 작용하는 외력, 이 두 가지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력이 있는데 중력 같은 경우는 스프링의 질량을 무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력은 무시가 되어지죠. 고로 이것이 스프링의 운동방정식이 되어진다. 스프링의 운동방정식을 보면은 어떤 항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이쪽
F의 SH라는 항이 포함되어져 있죠. 바로 이 항이 손이 스프링에 가한 외력이죠. 손이 스프링에 가한 외력을 스프링의 운동 방정식인 이것을 사용해서 구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스프링의 질량은 제로이기 때문에 좌변이 뭐가 되어집니까?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프링이 정지해 있기 때문에 스프링의 가속도인 dt분의 dvs도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제로가 되어져도 이 식의 좌변은 제로가 되어지는데 둘 다 제로니까 뭐 당연히 뭐 더 좋죠.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죠. 이렇게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 플러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로,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F의 SH, 즉 손이 스프링에 가한 외력이잖아요. 손이 스프링에 가한 외력, 이것을 구하려면은 이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얘를 요리 넘기면 되어지죠. 즉 말해서 여기에서 F의 SH, 이것은 얘를 요리 넘기면은 마이너스 F의 S3,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벡터 표시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다시 적을게요. 그러면 보십시오. F의 SH를 구하려면은 F의 S3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스프링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세워봤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F의 SH를 알려면은 여기에서 F의 S3를 알아야 되는데 스프링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여기에다 세워봤기 때문에 질량 3kg의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봄으로써 또 다른 수식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지요. 고로 질량 3kg인 이것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겠다. 왜 그러느냐? F의 SH를 구하려다 보니까 F의 SH가 마이너스 F의 S3이기 때문에 3kg에 해당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구해야 어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다. 고로 3kg에 해당되는 운동 방정식은 아까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적어놨지요. 이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M3dt분의 dv3, M3dt분의 dv3는 우변, 즉 이거 플러스 이거 그렇게 되어지죠. F의 3G 플러스 F의 3S,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수식에서 말이야, 즉 이 수식에서 중력장이 3kg에 작용한 외력은 구해냈지요. 즉 위를 플러스로 잡은 좌표계에서, 즉 위를 플러스 Y로 잡은 좌표계에서 3kg에 해당하는 중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3g의 y캡,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kg이 중력에 의하여 받는 외력은 마이너스 m3, 즉 3kg 질량 곱하기 g 곱하기 y캡,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F의 3S, 이것은 달리 적어주면은 마이너스 F의 S3, 그렇게 되어지죠. 뉴턴 선법칙에 의해서. 고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F의 S3 벡터잖아요. 즉 이것을 구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수식에서 아까 여기서 했다시피 좌변은 뭐가 되어집니까? 제로가 되어지죠. 왜 그래? M3의 가속도가 제로잖아요. 즉 이것이 여기에 매달려서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 이코르 0,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F의 S3, 이것은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은 M3G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M3G의 Y캡,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다 구한 거나 같지요. 고로 원래의 수식인 이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F의 SH를 구해보도록 하자. 자, 이 수식에서 이대로 요리 내려왔어요. 좌변은 0이기 때문에 제끼고 우변을 볼 겁니다. 우변에서 F의 S3 벡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F의 S3 벡터가 M3G의 Y캡이기 때문에 F의 S3는 이 수식으로부터
마이너스 M3G의 Y캡, 물론 M3 이것은 3kg이고 이걸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즉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남았지요. 이거 디코로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이것이고 고로 이 수식으로부터 F의 SH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은 M3G의 Y캡 이렇게 간단히 구해지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왜 F의 SH를 구함에 있어서 S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먼저 세우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S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세우려다 보면은 이 운동방정식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F의 SH가 포함되어져 있죠. 고로 이 수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F의 SH를 구하는데 F의 SH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넘겨주게 되어지면은 마이너스 F의 S3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S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이미 여기서 써먹었기 때문에 3kg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다시 이렇게 써먹으죠. 다시 이렇게 써먹으면은 이것에 대한 항이 이쪽에가 이러한 형식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고로 서로 잘 연립해서 풀 수 있게끔 물리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이 스프링에 가한 외력은 M3G의 Y캡 이렇게 되어져 있죠. 위를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손은 M3 즉 3kg에 해당하는 중력의 힘을 손이 위로 가해줘야 되어지죠. 그래야 여기에서 3kg이 정지해 있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을 적에 손이 스프링에 가한 외력을 한번 구해 봅시다. 아까와 똑같이 먼저 스프링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세워봐야 되겠지요. 이것이 스프링에 대한 운동방정식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스프링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세우겠습니다. 먼저 스프링에 대한 질량 곱하기 스프링에 대한 가속도 해놓은 것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스프링에 작용한 전체 외력이 돼야 되죠. 그런데 스프링에 작용한 전체 외력은 자 3kg 물체가 스프링에 작용한 외력 플러스 손이 스프링에 작용한 외력, 이때 이것과 이것은 벡터 합으로 더해진 거예요. 자, 이 수식으로부터 F의 SH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번 문제는 이러한 단단한 천정이 있어. 이때 어떠한 밧줄에 의하여 2kg의 물체가 매달려 있어. 이때 밧줄이 물체에 접촉한 P1 지점에서 장력 T1을 구해보고 그 다음 물체로부터 1m 떨어진 이 지점 즉 P2 지점에서 장력 T2를 구해보라고 했고 천정 P3 지점에서 장력 T3를 구해보라고 했어. 단 주루 선밀도 람다는 1kg/m 그렇게 해주었네. 즉 이 줄은 1m가 1kg이다 그 말이죠. 가장 먼저 P1 지점에서 장력의 크기가 얼마가 되어지는가. 장력이란 것은 밧줄이나 실이 당기는 힘이죠. 고로 이 P1 지점에서 운동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자. 2kg에 작용하는 물체의 운동방정식을 구해볼까요? 그러면 M2A2의 Y캡 이쪽을 Y축 방향과 평행하다고 잡겠습니다. 즉 말해서 이쪽 축을 Y축 방향으로 잡겠다 그 말이에요. 다만 위를 플러스 Y로 잡을지 아래를 플러스 Y로 잡을지 그것은 자기 마음인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위쪽을 플러스 Y로 잡아놓고 문제를 풀고 있네요. 2kg의 물체에 해당하는 운동 방정식은 M2A2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Y캡만 있는 이유는 힘이 Y축과 평행한 상태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피차 Y축과 평행한 곳에서만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디코로 이제 F이죠. 질량 M2인 2kg에 작용하는 외력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것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고 또 하나 이것에 작용하는 장력이 있죠. 고로
이것에 작용하는 중력은 위쪽으로 플러스 y로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m2g의 y 캡 그렇게 되어지고, 플러스 이쪽에 작용하는 장력은 모르니까 그냥 t1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죠. 왜 이 결과가 제로가 되어져? 이쪽으로 보십시오. m2a2의 y 캡에서 m2가 정지에 있기 때문에 가속도 a2가 제로지요. 고로 이 좌변 이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제로가 되어진다. 고로 t1 벡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얘를 요리 넘겨버리면은 m2g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2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은 위쪽 방향으로 2kg에 해당하는 물체의 무게만큼 장력이 작용하고 있지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이 P2 지점, 즉 여기에서부터 1m 떨어진 이 지점에서 C의 장력을 한번 구해보라 그 말이야. 여기서 1m 줄과 질량 2kg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한다면은 이 하나의 덩어리에 작용하는 외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이 하나의 덩어리에 작용하는 중력, 또 이 하나의 덩어리의 실 부분에 작용하는 위쪽으로 작용하는 장력 그렇게 있지요. 그러면은 이쪽 빨간색으로 되어진 하나의 덩어리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MA는 F라는 운동 방정식을 적어 놨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라지 M이란 것은 이 하나의 덩어리에 대한 질량이 되어지겠죠. 고로 M1 플러스 M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M1이라는 것은 1m 밧줄의 질량, 즉 이쪽에 해당되는 1m 밧줄의 질량이 될 것이고, 그리고 M2라는 것은 2kg의 질량이 되어지겠죠. 여기 공에 대한 2kg의 질량이 되어지겠다. 그리고 우변은 당연히 F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F라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에 작용하는 외력이 되어지죠. 고로 이 하나의 덩어리에 작용하는 외력은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고 또 위쪽으로 장력 T2가 있지요. 이때 좌표계는 위쪽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에 작용하는 외력은 중력과 장력 T2인데, 중력은 마이너스 M1 플러스 M2G의 Y캡 이렇게 나타내지겠지요. 그런데 하나의 덩어리는 지금 현재 정지에 있죠. 즉 이 덩어리는 정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 A가 제로가 되어지죠. 즉 말해서 여기 일식에서 좌변인 가속도 A가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일식을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좌변은 MA에서 A가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 그리고 우변은 이 F벡터지요. 이 F벡터는 이 중력 플러스 장력 T2지요. 고로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을 갖다가 놓고 T2를 구하게 되어지면은 T2라는 것은 M1 플러스 M2G의 Y캡 이렇게 되어지죠. M1이란 것은 이쪽 1m 밧줄의 질량이기 때문에 1kg이고, M2라는 것은 이 2kg 공의 질량이기 때문에 M1 플러스 M2는 3이죠. 고로 3G의 Y캡, 이것이 이쪽 P2 지점에 걸린 장력 T2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합당한 결과지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서 장력은 이 하나의 덩어리의 무게를 그대로 지탱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덩어리의 무게가 뭐예요? M1 플러스 M2G, 그리고 방향은 마이너스 Y캡인데 장력 방향은 그것의 반대 방향인 플러스 Y캡이 되어져야 얘가 정지해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 P3 지점에 작용하는 장력은 어떻게 되어질까? 암산으로 할 수 있죠. 자, 여기 2kg, 여기는 1m, 여기는 2m이기 때문에 전체가 3kg이죠. 고로 전체를 합한 질량은 5kg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밧줄이 천정에 작용하는 장력이 5kg에 해당하는 중력만큼 장력을 작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OG-Y캡, 이것이 밧줄이 천정에 작용하는 장력이 되어지겠죠. P3 지점에서 장력은 줄이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줄이 천정을 아래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3 지점에서 장력 T3는 줄이 천정을 아래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이번에는 운동 마찰 계수 μm이 0.5인 표면에서 2kg의 물체가 실에 매달려 4m/s 등속으로 미끄러지고 있다. 실의 질량은 제로로서 무시할 거야. 이때 실의 장력 T와 마찰력 F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걸 여쭤봤지요. 그러면 봅시다. 운동 마찰 계수가 0.5이고 이것이 2kg이고 실이 있고 이 실을 손이 당기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 이 질량 2kg의 물체가 4m/s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kg 물체의 가속도는 뭐야?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요. 가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2kg의 물체에 적용하는 R자 힘은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2kg의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놨을 적에 그 운동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실의 장력 T와 마찰력 F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mdt분의 dv는 F인데 F는 물체에 실제 적용하는 외력이라고 했어. 이 물체에 실제 적용하는 외력은 먼저 수평 방향으로는 장력 벡터가 하나 있고 또 마찰력 벡터가 하나 있죠. 또한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 벡터가 하나 있고 또 수직항력 벡터 n이 하나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T는 장력, F는 마찰력, mg는 중력, n은 수직항력이야. 이 벡터로 표현된 F를 구체적인 좌표계로 나타낼 적에 그것이 이제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그것들을 잘 고려를 해줘야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적에 우리가 아는 것이 몇 개가 있지요. 하나는 장력의 방향을 알고 있죠. 이 물체에 적용하는 장력 방향은 실이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장력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다. 그리고 마찰력의 방향, 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찰력의 방향은 좌측이다. 또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수직 방향으로는 움직여 안 움직여? 수직 방향으로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 즉 말해서 수직 방향의 외력인 mg 벡터하고 수직 항력 벡터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것은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좌표계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플러스 x로 잡고 위쪽으로 플러스 y로 잡겠습니다. 이럴 적에 이 운동 방정식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 해놓고 이 v 벡터가 2차원에서는 vx의 x캡 플러스 vy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물체가 4m/s 그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다 했잖아요. 고로 이 vx는 등속이고 vy는 뭐예요? y축 방향은 수직한 방향 운동이죠. 수직한 방향 운동 성분은 있어 없어? 없으니까 vy는 제로 이렇게 되어지죠. 이거로 이제 이것들을 좌표에 의해서 나타내 줘야 되겠지요. 먼저 장력 t 벡터는 t의 x캡 이렇게 적어 줘야죠. 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t는 0보다 크겠지요. 그 다음 마찰력은 좌측 방향이죠.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의 크기가 되어지죠. 수직 항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와 같죠. 본 문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μm의 mg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마찰력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μm의 mg만큼 작용하고 있고 이때 mg란 것은 수직 항력의 크기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중력 벡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mg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위가 플러스 y 방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n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수직항력은 위로 작용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m 해놓고 이것이 등속이고 이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미분해버리면 0의 x캡 플러스 0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이거 디코로 이제 이것을
다시 적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X캡과 Y캡으로 갈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X캡에 붙어져 있는 N 곱하기 0은 이것하고 같아져야 되죠. 고로 이것이 여기 0하고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T는 이고로 μm의 mg 그렇게 되어지죠. μm은 여기서 0.5이고 m은 2kg이고 그 다음에 G는 10m/s 제곱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서 넣으면은 10N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야. 뭐가 T가. 그러면은 벡터까지 완벽하게 나타낸 T 벡터는 어떻게 되어질까? T 벡터는 T의 X캡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T 자체가 10이기 때문에 T 벡터는 10의 X캡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식으로부터 N은 mg 그렇게 나오죠. 왜? Y캡 앞에 붙어져 있는 것이 0이기 때문에 Y캡 앞에 붙어져 있는 것이 0이기 때문에 이것을 0으로 두게 되면은 N은 mg 그렇게 나오죠. 마찰력 F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μm의 mg의 X캡 그렇게 되어졌죠. 고로 마찰력 F란 것은 마이너스 μm은 0.5 곱하기 m은 2kg 곱하기 G는 10 그리고 X캡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10의 X캡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수직항력 벡터는 여기서 N의 Y캡이기 때문에 N의 Y캡 적어주고 그런데 N에 해당된 것이 mg이기 때문에 mg의 Y캡 그렇게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야.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냐면은 위의 문제에서 C를 용수철로 대체할 때 용수철 눈금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걸 여쭤봤어. 단 용수철 상수 K는 5N/m이고 이 용수철 자체의 질량은 무시하겠다. 이럴 적에 용수철로 대체했을 때 용수철 눈금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지금 현재 이 그림을 여기다 그대로 다시 그려 놓으면은 운동 마찰 계수는 0.5이고 2kg의 물체에 용수철이 매달려 있어 가지고 이 용수철을 사람 손이 끄집고 있죠. 이럴 적에 용수철 눈금이 얼마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용수철 눈금은 뭘 나타내고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장력을 나타내고 있겠죠. 이 실에 해당하는 장력이 이 용수철에 그대로 걸려지겠죠. 그런데 장력의 크기가 뭐예요? 10이잖아요. 장력의 크기가 10인데 용수철 상수가 5N/m이기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바로 2m가 되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람 손이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걸 여쭤봤잖아요. 사람 손이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것도 그냥 암산으로 착할 수가 있죠. 용수철의 질량을 무시했을 적에 용수철은 다만 힘의 전달자 역할만 하지요. 고로 용수철에 걸린 이 장력은 사람 손이 용수철에 가한 외력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장력이 10N이기 때문에 사람 손도 10N을 가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헷갈릴 만한 문제가 되어지겠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스프링을 연결을 해서 당기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당기는 힘이 10N으로 당긴다고 했을 적에 이 스프링의 눈금은 10N에 해당하는 그 눈금을 가리키고 있겠죠. 이 사람이 얘를 잡아당기는 그 힘이 10N이란 것을 이 스프링이 표시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얼마만큼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을까? 역시 얘가 10N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10N만큼 당기고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만약에 이 용수철 상수 K가 2N/m라면은 이 용수철 눈금의 바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겠는가? 그것은 KX는 10 그렇게 해서 K가 2이기 때문에 눈금 그것은 5를 가리키고 있겠죠.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야. 이번에는 이쪽 사람이 얘를 용수철로 잡아당기고 있어. 마찬가지로 이쪽 사람도 얘를 용수철로 잡아당기고 있어. 근데 용수철의 질량은 무시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얘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에 대한 것은 이쪽 용수철 눈금으로 표시되어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얘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에 대한 것은 이쪽 용수철 눈금에 표시가 되어지겠죠.
이 사람이 얘를 10N으로 이쪽으로 잡아당기면은 이 사람도 얘를 10N으로 이쪽으로 잡아당기겠죠. 이 영수철의 질량을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수철은 힘의 전달자 역할밖에 못해. 이럴 적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쪽 사람이 잡고 있는 영수철의 눈금은 얼마를 가리키고 있으며 또 이쪽 사람이 잡고 있는 영수철의 눈금은 얼마를 가리키고 있겠는가? 단 이쪽 영수철은 영수철 상수가 2Nm/m이고 이쪽 영수철의 영수철 상수는 5Nm/m이다. 간단하죠? F는 KX 그렇게 되어지죠. 그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X는 10 하면은 이쪽 눈금은 5를 가리키고 또 이쪽은 5 곱하기 X는 10 고로 이쪽 영수철은 2를 가리키겠죠.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